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살롱입니다. 저는 제수살롱에서 첫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오늘 1월달 이달의 책을 소개하려고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4권 들고 왔거든요. 해외소설 2권 하고요, 예술산문집 1권, 그리고 인문도서 1권, 이렇게 4권 들고 왔습니다. 먼저 한 작가의 소설 2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네, 요즘에 클레어 키건이 아주 장안의 화제죠. 이동진 작가님께서 올해의 소설로 선정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 그리고 서점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북튜버들도 많이들 소개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하도 얘기가 많아서 저 또한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다 싶어서 읽어보게 되었고요. 클레어 키건의 소설은 맡겨진 소녀가 먼저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출간이 되었고, 맡겨진 소녀는 조용한 소녀라는 제목으로 영화화가 됐었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조만간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영화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클레어 키건의 이 두 소설은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읽는데 부담이 없기도 한데, 소설의 분량은 굉장히 적지만 되게 무거운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랄까요, 굉장히 밀도 있고 무게감 있고 진중하고, 읽는 이로 하여금 이 소설 속 인물의 심정에 굉장히 몰입시킨다고 할까요? 아주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같이 몰입해서 동체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얇지만 읽고 났을 때에 남는 여운이나 읽는 동안에 내가 느끼는 마음의 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독특한 소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독특한 소설로 읽히게 되는 이유에는 이 클레어 키건의 소설의 문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클레어 키건의 소설에 대한 리뷰나 평들을 보면은 시적이다, 은유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풍경이나 인물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게 밀도 있게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보면은 소설의 초반부부터 중반 내내 까마귀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까마귀가 등장해서 이 까마귀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고기를 파서 먹는다든가, 동네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강물을 굉장히 검고 어둡게 묘사한다든가, 아니면 맡겨진 소녀에서 이 소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 행동에 어떠한 심경이 담겨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감성적으로 묘사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표현들이 시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단어를 고심해서 골랐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압축해서 그 당시의 분위기나 심정을 전달을 세심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길 수가 없게 되고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읽다가 줄거리상에 궁금한 게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상황을 한번 보게 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소설 읽기의 체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야기상의 줄거리로 보면 이 두 소설이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맡겨진 소녀는 그야말로 어떤 소녀가 친인척에게 맡겨진다는 내용이에요. 잠시 맡겨졌다가 되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 느꼈던 소녀와 돌봤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경이 잘 전달되어 있는 소설이고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조금은 특이한 소재긴 해요. 동네에 있는 수녀원에 핍박받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소설의 주인공이 그냥 넘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줄거리를 뒤흔드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들이 지속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느꼈던 심정이나 갈등들, 상처들, 고독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묘사, 그러니까 풍경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통해서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소한 대화나 행동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성의 심각함을 전달한다든가, 그래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 클레어 키건의 독특한 소설의 문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밀도 있고 촘촘한 분위기를 묘사해내는 소설이다.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이 인물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아주 무게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체가 뛰어난 소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탐독하는 작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현재 이 두 권이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맡겨진 소녀를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맡겨진 소녀를 먼저 읽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조금 더 소재 자체에서 오는 그 무게감이 있는데요. 맡겨진 소녀야말로 또 소재는 특별하지 않은데 이 소설의 분위기와 문체만으로 뛰어난 작품성에 도달하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맡겨진 소녀에서 클레어 키건의 문체의 정수가 잘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맡겨진 소녀만큼이나 굉장히 밀도 있는 소설입니다.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아일랜드 출생이고요. 1968년 태생입니다.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웨일스 대학교에서 문해창작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철학 석사학위도 있네요. 가디언지에서 키건의 작품을 두고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기하다라고 평한 바 있다고 하네요. 정말로 이런 표현이 어울릴 만큼 희귀하고 진기한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4년간 활동하면서 단 4권의 책만 냈다고 하네요. 그만큼 표현의 압축성, 상징성에 집중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타임지에서 뽑은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에 맡겨진 소녀가 선정이 되었고요. 최근작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어 키건의 이 작품들은 어떻게 왜 좋은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 직접 내가 읽으면서 체험해야만 이것의 뛰어난 작품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소설 속의 분위기를 묘사해주는 몇몇 문장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진 소녀에 보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묘사입니다. 이 아래쪽은 시원하고 고요하다. 숨을 쉬자 내 숨결이 고요한 우물 입구에 가닿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내 숨소리를 들으려고 잠깐 동안 좀 더 세차게 숨을 쉰다. 아주머니가 뒤에 서 있지만 내 숨소리가 연달아 돌아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자기 숨소리라도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짧은 문단만 읽어서는 그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의미심장한데요.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뉴로스 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오는 연기는 가라앉아 북스란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매추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을 불었다. 사람들은 침울했지만 그럭저럭 날씨를 견뎠다. 따로 떼어서 문단만 읽으니까 그 느낌이 살아나지는 않네요.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클레어 키건의 이 두 소설 모두 이 비정한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따뜻한 마음, 온기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지에 대한 묘사가 때로는 서늘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온기를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이 인물들의 노력이 얼마나 숭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체도 문체지만 소설의 내용이나 주제면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슬프도록 아름다운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동진 작가님의 올해의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책이에요. 저 또한 이동진 작가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의 추천을 유심 있게 받고요. 그 중에서 이 책은 전혀 제가 몰랐던 책이고 내용상으로도 예술에 관련된, 그림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없이 읽게 되었고요. 다 읽고 난 뒤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을 추천해준 이동진 작가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을 써준 이 패트릭 브링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 이분에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미술관의 경비원이 이런 책을 쓰게 되었나. 이 패트릭 브링리라는 저자는 뉴욕에서 거주하면서 뉴요커라는 아주 걸출한 유명한 잡지사를 다니고 있는 기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글을 잘 쓰던 친구였죠. 이 저자의 형인 토마스 브링리가 이 저자보다도 항상 어릴 때부터 능력이 뛰어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특히 수학에 뛰어나서 수학으로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박사과정도 밟고 형을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형이 불치병에 걸리게 돼요. 암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끝에 이 형이 사망하게 되고, 이 저자가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진 나머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일,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미술관에 취직을 해서 경비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처한 상황이나 이 저자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자신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이 걸려있는, 그림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산문집이지만 소설처럼 재밌게 읽고 몰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자의 형이 죽기 전에 저자를 불러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빌렸는데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중간에 반납해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작가가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실감에 의거해서 작가가 그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굉장히 애틋하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림들도 보면 어떤 성스러운 장면들, 고통받는 장면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 그림들의 원화를 직접 싣기보다는 스케치로 표현해서 그 그림을 표현하는 그런 사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등장하는 그림들을 저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원화를 직접 검색해서 보고, 그리고 이 책에 그려져 있는 사파도 같이 보면서 이 저자의 해석을 이렇게 읽어보면 훨씬 더 감흥이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책에서 여러 번 소개되는 그림이 있는데요. 중세시대의 화가인 피터 브리얼의 그림입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 브리얼의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뭐 결혼식 풍습이라든가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생활 풍습을 묘사하는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그 들판에서 평범하게 식사를 하는 그 그림에서 이 저자가 큰 위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형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지는 측면이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브리얼이 왜 굳이 독특한 소재나 주제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소재를 그림의 주제로 삼았겠는가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이러한 일상의 단순한 그런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인지, 별것 아닌 일상에 우리 삶에 성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깨워주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그림은 미켈란젤로에 대한 일화예요. 미켈란젤로가 남긴 그림이나 조각은 어마어마한 게 많지만 제일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겠죠.
그 어마어마한 그 그림들을 천장에 새기기 위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매일매일 몸의 고통을 불사하면서 굳어가는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매일매일 조금씩 그려내는 그 일상의 조금의 어떤 노력들, 그것들이 얼마나 성스러운지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이 그 그림에도 있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그 그림을 그리는 매일매일의 조금의 분량, 그것에 있지 않나라고 해석해서 표현하는 그 문장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장을 이렇게 메모해 놓고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아침 미켈란젤로와 그의 조수들은 새로 바른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날 완성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밑작업을 했다. 이것을 이탈리아어로 하루의 일이라는 뜻의 조르나타라고 하는데,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는 사실 이렇게 작고 불규칙한 모양의 작은 성취들이 경계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아담은 조르나타 4개, 팔을 뻗고 있는 신도 조르나타 4개, 조각들을 세어보면 미켈란젤로가 붓과 물감통과 모래, 회반죽 자루를 가지고 흑손으로 그 높은 곳에서 570일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매일매일 얼마나 미켈란젤로가 고통스러웠을지, 그 위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굉장히 몸도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고통으로 만들어진 그림이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우리의 일상도 어쩌면 그렇게 의미 있고 대단한 무엇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조르나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도 되네요. 미켈란젤로에 대한 저자의 이 추앙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보자면요. 사랑과 경건함, 그리고 기진맥진한 몸과 마음을 표현한 그 소묘들을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머리와 심장의 요구에 손으로 부응하려 애를 쓰며 하얀 종이 앞에 구부정한 몸으로 앉아있는 노인을 상상한다. 미켈란젤로를 미켈란젤로로 만드는 건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다. 습작을 해본 다음 그는 일어나서 그 스케치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말을 잘 듣지 않는 대리석을 망치와 끌로 두드리고 있었다. 저자는 그 예술가들의, 화가들의 그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찬미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고와 고통을 통해서 탄생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형에 대한 애도에서 출발한 글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평범한 생활에 대한 그 소중함을 찬미하는, 귀중히 여기는 태도가 짙게 책의 밑바닥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한 관점과 시선으로 예술작품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예술작품에서 인간의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 저자는 계속 끊임없이 읽어내고 있고요. 그렇게 그림을 응시하고 읽어내는 힘을 통해서 저자가 자신의 상실의 아픔을 위로받는 과정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문집으로서도, 그리고 미술에 대한 비평집으로서도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아직 1월이긴 하지만 이 책이 올해의 예술도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직감을 강하게 받았고요. 문장의 측면에서도, 삶을 보는 시선의 측면에서도, 작품을 해석해내는 해석력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몰입감의 측면에서도, 그 어느 측면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 그림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미술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의 추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쇼펜하우어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쇼펜하우어의 문장들을 엮은 책이고요. 우선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이란 게 힘든 것이고 안 힘든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추구가 되는 것 같아요. 편함과 쾌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하고 쾌락적인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쫓는 시대인데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 쾌락적인 것을 쫓다 보니까 반대로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죠. 내 앞에는 항상 겪어야 되는 그런 힘든 일과 해야 되는 과제들,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들, 내가 어렵게 극복해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편하고 즐거운 걸 원하면 원할수록 삶은 더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이란 것이, 우리의 일상이란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쇼펜하우어의 글은 그러한 우리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의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면하게 해주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준다는 측면에서 쇼펜하우어가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말에 따르자면 뼈 때린다고 하죠. 혹은 현타라고도 하는데 현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뼈 때리는 말을 해주는, 현타를 오게 함으로써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그런 삶의 비관적인 측면을 내가 직시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쇼펜하우어는 철학자로서 철학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한 획을 남겼던 철학자기도 한데요. 근대의 실존주의를 촉발시킨 그런 철학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의지의 형이상학이라는 자신의 이론을 펼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본인의 철학, 이론서 이외에 말년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에세이처럼 집필한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제는 소품과 부록이라는 책입니다. 소품과 부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자신의 인생론을 펼친 책을 내게 됐고, 이 책이 굉장히 크게 그 당시에도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 책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쇼펜하우어의 많은 책들이 소품과 부록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많이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소품과 부록이라는 책과 쇼펜하우어의 주 철학 이론서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몇 구절, 쇼펜하우어가 남긴 메모나 편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쇼펜하우어를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철학자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에 많이 유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 또한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보게 됐고, 그 중에서 이 책이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런 글들을 잘 엮은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책의 챕터만 보더라도 쇼펜하우어가 삶을 보고 있는 관점과 시선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요즘엔 특히 소셜미디어 때문에 그런지 다수가 곧 정의이거나 다수가 곧 옳고 다수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수를 쫓아서 몰려다니는 시대죠. 그런 시대에 정말로 뼈 때리는 문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 네. 이런 말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이죠.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네. 이거는 철학자다운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쇼펜하우어가 아니라도 어떤 철학자라도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쇼펜하우어의 어떤 이런 인생관을 아주 잘 말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너무 행복해지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죠.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마련인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네, 이 말도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에 굉장히 충고가 될 만한 말이고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도 있네요. 남들이 나를 거부할 때 내 안에는 거대한 기운이 용솟음친다. 네,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힘이 되는 말이죠.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라는 챕터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철학자다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답을 내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인생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에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철학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사실은 너무 호도된 측면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과 현실이 가지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나 비관적인 측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지, 삶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넘어설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도전적이고 직설적으로 던졌던 철학자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시류에 따라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악습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히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하여 습관화한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위대한 삶이 쌓여간다. 네, 요즘 시대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의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의 실천을 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깃발이 꽂혀 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라는 말을 정말 절절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주옥같은 충고와 조언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모르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와 좌절 없이 행복은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다. 시련의 눈물 없이 웃음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 아픔을 통해 배우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적어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그러하다.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아픔이다. 네, 굉장히 쇼펜하우어다운 그런 말이네요. 하지만 진실의 말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우리가 편안과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못 느끼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요즘 시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고통과 아픔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겠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굳이 거부하려고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맞서서 내가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